안녕하세요. 푸트맥스 홍재환입니다. 오늘은 직업으로서의 무역. 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의 홍재환입니다. 앞으로 직업으로서의 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무역진흥공사에 있었고 무역관에 근무했고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무역책을 썼습니다. 무역책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무역 무작정 따라하기와 해외 무역 첫걸음이 있고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강사를 했고 현재 푸트맥스라는 브랜드로 수출입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강의는 이러한 정도입니다. 강의 도입하였고 무역업이 좋은 이유, 무역의 이해, 무역 직무의 특성, 그리고 무역 업무의 흐름, 무역의 중요성, 해외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업무 흐름. 무역 업무 흐름은 무역 전체의 업무 흐름을 나눌 수가 있겠죠. 1단계와 2단계, 3단계. 제1단계는 수주 및 발주 단계죠. 이거는 수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주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발주이죠. 그리고 이 업무의 주된 것은 협상과 계약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2단계는 수출 이행 단계. 수출입의 이행 단계죠. 그런데 정식으로 따지면 수출 이행 단계이지만 왜 수출 이행 단계라고 했냐면 무역 업무의 거의 대부분의 절차는 누가 해요? 수출업자가 하죠. 물품 선적을 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건 수출 업무의 주된 포인트니까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수입 이행 단계. 사실 이 부분은 따로 떨어져서 수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무역이라는 업무로 묶다 보니까 1단계와 2단계는 수출이고 3단계는 수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금 회수, 이런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출 단계는 무역 계약의 확정 단계죠. 주로 이제 해외 영업 담당자들이 하죠. 해외 영업 담당자들이 필요로 한 능력이나 무엇이냐? 끈기,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언어, 제외국어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영어, 그 다음에 국제적인 감각. 국제 경제가 어떻게 흘리는지, 국제 매너가 어떤 것인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제가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만나겠죠. 바이어라는 것은 단순히 영어만 하는 바이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를 할 수도 있고 핀란드어를 할 수도 있고 아랍어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바이어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이 늘 저보다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저보다 아니라 해외 영업 담당자들보다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과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서 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한 감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의 주된 활동은 수출입 마케팅입니다. 시장 조사하고 거래 제의하고 신용조사,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이 만년필을 10,000원에 팔게 했을 때 바이어가 이 만년필을 10,000원에 살까? 그렇진 않겠죠. 요거는 너무 작아. 한국 사람들 손에는 맞지만은 우리 아랍 사람 손에는 안 맞아. 좀 더 굵게 해줘. 좀 더 깊게 해줘. 그러다 보면 가격이 바뀌고 그리고 수량도 10,000개냐 1,000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겠죠. 그러한 것들, 나의 거래 조건과 바이어의 거래 조건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자에게는 해외 수출 활동이고 수입자에게는 발주 활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러한 끈기, 언어, 국제 감각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과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계약을 체결하죠. 무역계약을 체결하면 청약과 주문 오더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너의 조건과 나의 조건이 맞았어. 자, 살게 하면서 사인하는 과정, 그것이 무역계약이죠. 근데 국내 무역계약과 해외 무역계약의 국내 계약과 해외 무역계약의 차이는 뭐예요? 계약은 거의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양국 간의 상거래의 차이, 상법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을 감안해서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신용장 등 지불계약서를 개설하고 수취한다. 수입업자는 외국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것을 인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마케팅의 두 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무역. 전통적인 무역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나서기 이전의 무역, 주로 서류와 직접 대면적인 무역이고, 전자무역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의 거래는 전자무역으로 주로 하지만은 아직도 대규모의 거래는 뭐예요? 전통적인 무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작은 돈으로는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이렇게 상호 간의 신뢰가 덜 중요하고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적지만은 만불 이상, 10만 불 넘어가고 100만 불 할 때는 어때요? 꼭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거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역이 전자무역이 생겼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무역은 주로 종이서류가 하고 관세사를 통하고요. 그리고 거래지역은 제한된 일부 지역. 왜 제한됐어요? 내가 몸으로 갈 수 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들에 한정된 것이죠. 그리고 영업시간은 내가 바이어를 만나고 상의하고 팩스가 아니라 전화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죠. 그래서 의사소통 수단은 주로 국제전화, 우편, 출장 등이 있고, 대금 결제는 신용장, DA, DP 송금만으로 하죠. 그리고 유통 경로는 주로 생산자, 이건 수출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대신 전자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을 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죠. 저 같은 경우도 공장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생산한 적도 있고요. 저희 바이어가 나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신용장을 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이 필요하고 주로 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 알리바바나 바이코리아 같은 것을 이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24시간 내내 그러면은 한밤중에도 이메일을 보내죠. 그러면은 제가 깨서 그것을 한다든가 한밤중이라도 우리는 요즘은 이런 비대면 수단으로서 이렇게 카메라로 인터넷을 통해서 카메라로 화상 채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대금 결제 수단은 주로 이제 트레이드 카드나 전자자금 이체. 저 같은 경우도 주로 TT나 TT를 활용하죠. 그리고 물류는 서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전송을 하죠. 과거에는 어때요? 꼭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죠.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수입업체 이렇게 거래 단계가 짧아지는 게 전자무역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무역 강의를 나갈 때 무역을 처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가장 강조하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무역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선 홈페이지부터 만드세요. 영문 홈페이지부터 만들고 그리고서는 다른 방법을 차차차차 늘려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아마존 같은 데다가 올리고 하는 것이죠.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마케팅, 그리고 검색 엔진 마케팅, 구글과 야후 같은데 내가 자주 검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틱톡이나 그런 SNS를 활용해갖고 자꾸 글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코트라의 온라인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하고 무역 디렉터리를 이용하는 등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겠다 그러면 무역을 처음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에서 자금 지원이 있어요. 수출 첫걸음 업체 해갖고 업체의 규모나 활동 내용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온라인 마케팅에서 왜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느냐? 자, 온라인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으면 전시회나 무역사절단이나 서큘러 레터를 바이어한테 제가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바이어를 찾기 위한, 바이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일방적인 활동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구글, 야후, 링크드인을 통해서 바이어가 나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 무역을 할 때, 양말과 신발을 할 때, 특히 이제 양말을 할 때 무작정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뭐 홈페이지를 귀에서 거의 소스 코드를 제가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접했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구글에다가 그때는 야후나 이런 데다가 자꾸 검색 엔진 등록을 했어요. 검색 엔진 자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웨덴에서도 오고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핀란드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이랬어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스웨덴에서 신는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품목이 발가락 양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잘 안 신는 발가락 양말을 전 세계에서 사겠다고 온 거죠. 그거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이어들은 저를 찾아왔어요. 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역을 처음 하겠다, 무역을 하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영문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은 대면 접촉을 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 코트라 동기인 최병훈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대신 만들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만든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논문을 쓰느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씁니다. 이쪽은 마케팅 효과, 이쪽은 이거 그림은 이쪽은 뭐요? 비용,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이메일, 그 다음에 이제 팩스는 없어졌고 검색 사이트, 이마켓플레이스, DM, 국내 수출 상담회. 국내 수출 상담회는 뭐예요? 국내 철강업체다. 그럼 철강업체는 모아갖고 미국의 LA, 시애틀, 시카고, 뉴욕 이런 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바이어들을 만나서 상담하게 하는 거. 이건 수출 상담회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시장 개척단이에요. 시장 개척단이고, 수출 상담회는 뭐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시장 개척단이고, 수출 상담회는 경기도나 코트라나 부산시나 이런 데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국내 업체들하고 국내에서 상담하게 하는 것이고, 시장 개척단은 국내 업체들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업체들을 만들어서 해외에 상담해 가는 것. 그것을 시장 개척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출장. 세일즈 출장은 각 개별 업체별로 가는 것이고, 지사화 업체는 코트라에서 하는데, 코트라의 LA에서, 후트맥스의 신발을 수출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LA 지사에서 우리 신발에 맞는 바이어를 찾아내갖고 저 대신 상담을 해주고 수출 거래를 성약시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요. 1년에 150만 원인가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은 수출 중소기업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면은 그 이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그 다음에 제품 로드쇼. 제품 로드쇼는 뭐예요?
내가 물건을 갖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장소를 빌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상담하는 것. 그런 것을 로드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국내에 로드샵을 여러 개 찾아다니면서 하는 쇼라고 보면 돼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오일장 있죠? 오일장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것을 로드쇼라고 합니다. 이 표 잘 만들었어요. 병원아 고마워. 그 다음에 3단계 중에서 제2단계. 2단계는 수출 이행 단계에서 무역 실무자가 하는 것이죠. 무역 실무 하는 것은 무역 사무, 주로 서류 관리입니다. 서류 관리. 왜냐면 무역은 서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출 통관하고 수입 통관하고 신용장, 원산지 증명서, FDA 서류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출에 맞게 작성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무역 사무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2단계는 수출 물품의 조달. 해외 영업자들이, 해외 마케터들이 바이어하고 수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계약에 맞게 수출 물건을 만든 거죠. 생산하고, 딜리버리하고 하는 것들을, 주된 업무를 합니다. 원부자재, 해외 수입, 국내 구매. 그래서 구매 및 생산 관리, 현장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왜? 물건을 만드는 거는 늘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뭔가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빨리빨리 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납기 내에 선적하는 것,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한 물건, 수출 물건이 만들어졌다. 그럼 선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수출 승인하고 수출 제한품 모일 경우 수출 승인하고 선적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만들어서 포워더, 수출, 운송 대행업체라고 보면 돼요. 수출 운송 대행업체한테 맡겨서 공장 출고하고 내일 운송하고 수출 통관하죠. 포워더가 있기 때문에 수출 업무의 상당 부분이 간소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해서 보험 계약을 하고 운송 계약을 하죠. 이것도 포워더가 대신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상 운송, 부산에서 LA까지 물건을 보내는 것, 이것도 포워더가 대신해 줍니다. 포워더의 역할은 뭐예요? 운송 정거장에 대한 복합 운송으로서 책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과거에는 제가 생산을 했죠. 수출업자잖아요. 그럼 생산을 했어. 공장에서 물건을 실어. 그럼 물건을 실어갖고 부산까지 보내. 부산에서 LA까지 보내. LA에서 바이오의 창고까지 보내. 이러한 과정은 수출업자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냥 처음 포워더만 찾아내서 그 포워더한테 맡기면은 나는 물건을 공장에서 보내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포워더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절차가 굉장히 편해졌죠. 그 다음이 이제 수출 대금 회수해서 매입 대항하고 수출 입금 확인하고 수수료, 그리고 관세 환급. 관세 환급은 내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100% 국내 생산이 아니면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할 때 냈던 그 관세를 내가 다시 수출하니까 그만큼 돌려주는 거죠. 이거 수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짭짤해요. 때로는 공돈 생기는 것 같고 이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수출이 웬만큼 되면 매달 신청해도 돼요. 적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신청해도 되고 1년에 한 번 신청해도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무서 업무는 돈을 내는 거지만 이 업무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가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무역에서 선적 서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역 절차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상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서류를 만드는 건데 왜 선적 서류가 중요하냐? 대부분 결제는 물품이 아닌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신용장, 은행을 통할 때는 뭐예요? 다 서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거래도 많이 들어가요. 신용장의 거래의 경우
신용장사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 서류에 만들어진 조건뿐만 아니라 신용장의 일반적인 규칙을 명시하는 인커텀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인커텀스와 신용장과 바이어와 나의 거래 계약한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선적 서류, shipping document라고 하거나 bill of lading, BL이라고 하죠. 무역 대금에 필요한 선적 서류를 총칭하는 거예요. 선적 서류나 운송 서류는 본래적인 의무로는 본선 적재와 발송을 증명하는 순수한 운송에 대한 서류를 지칭하는 용어다. 선적 서류 실었다 라는 것은 의미하죠. 하지만 실제로 무역계에서는 선적을 했다라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서류들도 다 같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증명서나 FTA 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것을 선적 서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역 서류의 흐름들을 볼까요? 요건 제가 이제 대략하게 만든 건데, 맨 처음에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무역 서류의 흐름들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지만 확인해야 될 서류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서류들,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드는 서류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서류는 우선 바이어 명단을 찾아내야죠. 이 바이어 명단은 어떻게 찾아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호텔하나 무역협회, 그 다음이 ITC, 국제무역기구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내가 직접 찾아내는 거,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찾아낸 바이어들한테 내가 이런 물건을 팔아 하고서 서큘러 레터를 마구 뿌리는 거죠. 우리 회사 제품과 우리 회사 자체를 소개하는 거. 이런 서큘러 레터는 길면 안 돼요. 그냥 한 페이지에 회사 소개와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써갖고 바이어의 관심을 확 끌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길면 바이어들 안 읽어요.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바이어하고 나하고 첫 거래인데 길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흥미를 끌어요. 그럼 이 서큘러 레터에 흥미가 있을 때 바이어가 나한테 회신을 보내겠죠. 그럼 미스터 홍 견적서 한번 보내줘봐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견적서를 보내겠죠. 우리 상품 명세하고 이런 제품은 얼마고 이런 제품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고 할 거. 그것이 오퍼시트입니다. 근데 이 오퍼시트가 내가 바이어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이 바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늘 수정돼야 되죠. 미스터 네가 만든 이 옷이 한국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핀란드에서는 잘 안 맞아. 핀란드 사람들은 옷깃이 넓어야 되고 팔도 길어야 되고 좀 두툼해야 돼. 춥잖아 핀란드. 이게 그렇게 바꿔줘봐. 그러면 저는 그것에 맞게 다시 가격과 딜리버리, 납기나 이런 걸 조정해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 내가 보는 것을 오퍼라고 그러고 바이어가 다시 나한테 보는 걸 카운터 오퍼라고 그래요. 영오퍼죠. 그럼 이 오퍼와 카운터 오퍼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 조건이 딱 맞았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계약서를 만들어야죠. 계약서를 만들죠. 그럼 이 계약서는 보통 뭐예요? 영문 계약서죠. 영문 계약서. 이게 나라마다 법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 무역거래는 영어로 하면서 핀란드의 조건과 한국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저도 바이어하고 핀란드 바이어하고 처음 거래할 때, 그때는 이제 단순히 물품 거래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관한 그 계약도 있었고, 그래서 핀란드 가서 바이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3박 4일 동안 서로 상담하면서 조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해서 만들면은 송장과 PL을 만들죠. PL이 뭐예요? 패킹 리스트. 송장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어떠한 종류 A, B, C, D를 각각의 단가가 1달러, 2달러, 3달러를
100개, 200개, 300개에서 총 금액이 얼마야? 그리고 이거 전체 총 금액이 얼마야? 이것이 송장입니다. 청구서 같은 것이죠. 패킹 리스트는 1번 박스에 한 방 100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한 박스에 다 안 들어가죠. 그럼 10개의 박스에 나눠서 했을 때 1번 박스에 뭐가 들어가고 2번 박스에 뭐가 들어가고 3번 박스에 뭐가 들어가고 이걸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명세서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우선 운송 도중에 물건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운송회사들이 그 패킹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분실이나 파손을 예방을 하고 도착했을 때는 바이어가 그 패킹 리스트를 보면서 창고 정리를 해요. 그럼 10개 박스가 왔다. 패킹 리스트가 없어. 그럼 그걸 일일이 다시 뜯어갖고 그걸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이 물건은 저기다 놔, 이 물건은 저기다 놔. 그리고 딱 놓고 나중에 어떤 물건이 어디 있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패킹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던져놓고 창고 관리를 하죠. 보통의 경우는 잘 안 뜯어봐요. 왜냐면 국내 거래는 거래 단위가 작아서 뭐 10박스면은 되게 많은 반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수출 같은 경우는 적게는 수십 박스에서 많으면 수백 박스까지 한 컨테이너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못 뜯어봐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꼭 패킹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 패킹 리스트 박스 안에 있는 숫자가 맞을까? 뭐 처음에는 확인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확인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숫자를 믿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킹 리스트는 뭐예요? 각 단계별로 중요한데 마지막 단계에서 바이어는 그걸 가지고 창고 정리를 한다. 그리고 선적 통지문 내가 실었어 하는 걸 바이어한테 알려주면 바이어가 그때부터 이제 돈도 마련해야 되고 창고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기 바이어한테 야 물건 실렸어 너 아이한테 이런 물건을 우리가 니네 살래? 이런 준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FTA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죠. FTA 한미 FTA, 한중 FTA 뭐 이런 FTA가 돼 있으면 그 FTA에 맞게 나의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FTA 서류가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드셔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원산지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마구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 인증은 어디요? 관세청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지는 않지만 확인해야 될 서류, 수출면장, BM, 보험증권, 검사보고서 이런 수출면장과 BM과 보험증권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포더가 만들어져요. 포더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검사보고서는 검사 전문기관 SG나 SGI 이런 데에서 약간 보고서를 만들면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이것이 잘못되면 선적 서류를 내걸 못해요. 물건을 실어놓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나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만들려면 박스 다 뜯어서 하려면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 옷이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그럼 특별하게 이제 바이어가 이런 서류는 필요해, 원산지 증명서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필요에 필요한 서류들은 내가 만들어야 되고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구매 승인서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역협회나 상대국가의 대사관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드는 서류이다. 자, 수출 대금의 회수. 주로 신용장에 관한 겁니다. 주로 신용장을 이용했을 때. 신용장을 이용했을 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느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는 10개의 서류면 10개의 서류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 요구해야 하고 있는 통수대로. 그러면 이 통수대로는 뭐냐? 송장, 인보이스 3개, 패킹리스트 3개, 3통 했을 때 패킹리스트 3통과 인보이스 3통이 들어갔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꼭 해야 돼요. 어쨌든 선적 서류는 신용장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돼요. 하나 틀릴 때마다 벌금 매기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 돈 주기를 은행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원 및 재반 서류가 상호 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이 있는지. 이 환원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에서 너의 서류를 사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 증서죠. 이 환원에 관해서는 신용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류를 자격 있는 사람이 발행하고 서명하고 그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원,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왜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가 수출업자가 싫었어요. 바이오는 그걸 알았어. 그런데 물건이 수출업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서류는 DHL이나 페덱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일주일, 3, 4일이면 가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하면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서류가. 그럼 이 한 달의 갭 동안 바이어는 이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는데, 뭘로? 물건은 바닥에 떠 있지만 이 서류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양도를, 남한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장을 할 때는 이러한 6가지 조건들을 다 맞춰서 검토하고 했을 때 은행에 제출하고서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 3단계. 요거는 이제 주로 여기에서 수출 3단계는 수입 단계와 수출 4, 5단계로 나눴어요. 사실 이 두 개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일관된 업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입 이행 단계는 주로 담당 회계 국내 영업이에요. 국내 영업. 국내 영업이 더 중요해. 그리고, 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수입 때는 결제예요. 무역의 거의 전반적인 업무는 누가 해요? 수출자가 해요. 그런데 수입자가 중요하게 하는 건 뭐예요? 돈을 제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물건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된 결제와 선적서류 수취,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을 받아갖고 수입 통관과 수입 물품을 수령한다. 이것도 사실상 내가 하지 않고 수입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누가 해요? 포워더가 합니다. 포워더가 해요. 그러니까 포워더는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 싹 갖다주는 이 전 과정을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업자는 과거처럼 이 운송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할 때, 처음 거래할 때 좋은 포워더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국내 수입 물품의 국내 영업하고 국내 수출 물품 제조 영업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뭐예요? 물건을 잘 소싱해서 국내에 잘 파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은 누가? 수출자가. 그렇다면 무역 리스크에서 보면 수출자가 더 리스크가 클까요? 수입자가 더 리스크가 클까요? 수입자가 더 커요. 왜? 수입자는 물건 과정이 잘못되면은 자기 돈이 손해보죠. 수출자는 어쨌든 바이어의 돈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수입자의 요구대로 못 만들어 놓고서는 돈을 다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수출자가 그 요구대로 다 만들었어. 돈을 줬어. 그런데 이 물건을 국내 갖고 들어오는데 안 팔려. 이거는 수출자한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온전히 자기의 책임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리스크는 결국은 수입자가 돈을 내는 사람이 과정은 편하지만 리스크는 더 많이 진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출자라고 해서 수입자라고 해서 그냥 꽁으로 먹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출 사후 관리. 이거는 해외 영업 또는 수입 실무자가 하는 건데, 이 바이어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한 번만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어를 나의 단골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건이 잘 도착했니? 다음번에 또 주문할래? 그래, 우리 물건이 이번에 좀 미습했나? 뭐, 신발이나 옷에 그 실밥이 많았니? 염색이 괜찮았니? 그래,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동안 같이 해보자. 이러한 과정들, 바이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수출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서로를 단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수출자는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오래 가고 싶어 하죠. 그럼 수입자는 어떨까요? 수출자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할까요? 더 좋은 사람이 나왔다고 마구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10만원짜리야. 한 사람은 9만원에 팔고 한 사람은 10만원에 팔아요. 그러면 9만원에 파는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냐? 이 9만원에 만들어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하나는 이 10만원짜리 물건을 나한테 주는 사람은 이미 내가 어떠한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싸고 좋게 만들더라도 나의 요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 물건이 꽝이죠. 그래서 물건이 싸다고 공부업자로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으로서 첫 번째 무역 업무 흐름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무역 실무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할 일이 생겼고 제가 평생 이거 갖고 살았는데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 무역을 하니까 저도 그러한 좀 더 나은 무역의 방법을 찾고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십시오. 좋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녹화해서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자동적으로 공지가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